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이진환 의학 전문기자입니다. 톡투 건강, 이번엔 주제가요 강직성 척추입니다. 야, 이게요 아침에 일어날 때 통증이 심하고 또 일어나기도 힘들고 특히 젊은 사람한테 잘 걸린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어떤 질환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지난번에 강직성 척추형 직접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딱딱한 요거 뭐 고정 장치를 다 몸에 설치하고요. 저 계단, 엘리베이터, 또 심지어 식당까지 가서 식사하는 모습까지 여러분들께 바로 보여드렸죠. 요 장면들. 역시 정말 생활에 불편하고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서 또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고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동정의대병원 류마티스 내과 이상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주대병원 안과 송지훈입니다. 멀리서 온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특히 극과 극에서 오셨네요. 자, 특히 젊은 사람에게 많다는 강직성 척추염. 이게 강직한다니까 뼈가 딱딱하게 굳는다 뭐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뼈가 튼튼해지면 좋은 거 아닙니까? 특히 어떤 질환입니까? 네, 강직성 척추염은 네네. 이제 주로 척추에 강직이 발생하는 병이라서 네.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네. 진단명을 붙였는데 네. 병의 원인은 이제 자가 면역 혹은 자가 염증 질환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 네. 이유는 이제 염증이 저절로 생기는데 그 염증이 그러면 어디에 생기느냐? 네. 그게 이제 주로 척추나 뼈에 붙어 있는 인대나 힘줄이 붙어 있는 그 부착부에 염증이 발생을 하고 네네. 그 발생한 염증이 가만히 놔두면 이제 뼈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강직이 일어나게 되는데 주로 그런 인대가 가장 많은 곳이 척추이기 때문에 척추 주위에 부착부염이 생기면 그 주위를 싸고 있는 인대나 관절이 뼈로 네. 대체가 되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야, 인대나 관절이 뼈로 대체되기 때문에 이게 건강한 게 아니군요. 네. 아주 심각한 질환인데요. 자, 누가 많이 걸리고 또 예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주로 젊은 남자한테서 제일 많이 생기는 걸로 돼 있고요. 네네. 남녀비는 남자가 한 3배에서 5배 여자보다 많긴 한데 실제 비율은 이제 심하지 않은 케이스를 다 합하면은 또 남녀 비율이 비슷하다라는 비율도 있습니다. 야, 이게 젊은 사람한테 또 많이 생길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 또 많다. 야, 남성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허리가 아프면 일도 못하고, 야, 심각한 질환인데 특히 제가 그때 체험을 했을 때 이게 딱 굳은 상태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앉기도 힘들었고 계단 내려가기도 힘들고 그런 건데요. 아무래도 그런 증상이 또 생길 것 같은데요. 근데 대표적인 증상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초기에는 주로 관절염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네네. 좀 진단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제 나이별로 약간 다른 양상으로 네네. 그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소아 시기에는 뭐 무릎이나 발목 관절 이런 염증으로 생기고 그다음 나이가 조금 들어서 청소년 시기가 되면은 고관절이 아파서 못 걷거나 이런 형태로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20대 초반 중반 되면은 천장관절이라는 척추와 골반 사이의 관절을 침범하게 됐는데 와. 그때부터 우리가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예. 부를 수가 있게 되고요. 그게 이제 진행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점 강직이 오다 보니까 허리를 앞으로 굽히지 못하고 굽히려고 하면 힘이 많이 들고요. 뻣뻣하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환자들이 내가 운동을 안 해가지고 뻣뻣한가 보다 생각을 하고 또 병원에 안 가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일상 생활에 있어서 자세에 따라 어떤 사람은 거의 기역자로 굽어가지고 굽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목을 뭐 옆만 보고 있으면 옆만 틀어서 또 고정이 돼서 강직이 오기도 하고 이제 이런 질환입니다. 야, 이게 뭐 말을 그냥 착착 지나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실제 걸린 사람들은 정말 와 끔찍한 상황인데 특히 아까 뭐 천장관절? 천장관절 이게 꼬리 쪽 부위 관절 아닙니까, 그죠? 그까지 침범을 했을 때를 이제 본격적으로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게 이제 정확한 관절의 부위가 네네. 척추의 맨 말단하고 네. 골반 사이의 관절이기 때문에 네네. 거기가 침범됐을 때부터 우리가 척추를 침범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무릎이나 발목 관절도 충분히 네. 원인 모르게 붓는다 그러면 이제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허리 쪽을 좀 체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 정말 이게 척추만 침범한 줄 알았더니 무릎, 뭐 이런 뭐 관절까지 다 침범하는 질환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우리 송준 선생님 왜 나오셨죠? 근데 안과 선생님이신데 안과 선생님이 왜 나오셨을까요? 척추 관절염이면 우리 척추 질환에서 얘기하는데 왜 나오셨나요? 좀 궁금증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 강직성 척추염에서 네네. 나타날 수 있는 네네. 관절 외에 아. 다른 전신 증상들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눈에 나타날 수 있는 포도막염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고, 눈에 포도가 들어와요? 네. 그래서 염증이 생기는 건가요? 포도가 무슨 말이죠? 네. 포도는 우리 눈은 네.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 눈이요? 네. 아, 이게 하나가 아니라 세 개 층인가? 우리 흔히 말하는 각막. 네. 이게 뒤에 한 또 층이 하나 더 더 있습니까? 네. 가장 세 개나 바깥쪽이 있다. 네. 흰색으로 보이는 공막이라고 단단한 구조고요. 아, 네. 제일 안쪽이 투명한 신경 조직이 망막이고 아. 그 사이에 네네. 혈관과 색소가 풍부한 포도막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아, 그 포도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포도막염. 혈관적 구조 지금 이게 보이죠? 이게 바로 중간에 있는 층이군요. 거기에 혈관들하고 신경들이 네, 들어가는. 아, 네. 거기에 염증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염증 중에 하나가 바로 강신 척추염. 네, 동반될 수 있는 동반된다. 염증입니다. 네. 어느 정도 동반되나요? 강직성 척추염의 보고에 따라 다른데 네네. 보통 30% 정도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서 포도막염이 동반된다고 되어 있고요. 네. 보고에 따라서는 최대 40%,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들이 우와. 포도막염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 포도막염 생겼을 때 증상이 어떤 증상이 보이나요? 그 포도막염의 발생 위치나 네. 심한 정도에 따라 증상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네. 포도막의 맨 앞쪽은 우리 동공을 형성하는 홍채가 있고 네. 바로 뒤쪽에 수정체를 붙잡아주는 모양체가 있고요. 네. 그 뒤쪽에 망막에 영양을 공급하는 맥락막이 있는데 눈 앞쪽에 홍채나 선모체에서 염증이 생기게 되면 심한 통증과 충혈, 눈부심 같은 증상이 생기고요. 중간 부위에 염증이 생기면 눈에 뭔가 떠다니는 이물질 같은 게 보이는 비문증이나 또는 시력 저하까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뒤쪽에 맥락막에 네.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망막하고 시신경까지 염증이 침범되기 때문에 네. 가장 심각한 시력 저하가 생길 수 있는데 오늘 주제인 강직성 척추염에 동반되는 네. 포도막염은 주로 네. 앞쪽 홍채나 손모처 쪽에 염증이 생기는 앞포도막염이 되겠습니다. 와, 이게 그러니까 척추 관절 쪽만 침범하는 줄 알았는데 눈까지 다 침범하는 네. 아주 무서운 질환인데요. 자, 선생님, 이상 선생님. 아니, 눈에도 침범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정신질환인가요? 어떤가요? 그렇죠. 이게 그렇습니까? 자가 면역 질환 혹은 자가 염증이라 네. 면역 세포들이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일으키다 보니까 네네. 다른 류마티스 질환이나 다른 것과 좀 특이적으로 침범하는 네. 관절 외 기관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포도막염이 가장 흔한 네. 관절 외 증상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피부에 침범하는 건선 그게 이제 많게는 10에서 15% 정도 침범한다고 돼 있고요. 건선까지요? 예. 우와.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인데 건선이 그죠? 이게 또 자가 면역 그렇죠. 질환이죠. 예, 서로 같이 공유하는 네네. 면역 기전들이 있어가지고요. 네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장을 침범을 하게 되는데 크론병 혹은 이제 궤양성 대장염이라고 네. 이제 한 5%에서 10%가 같이 걸리게 됩니다. 송윤 선생님, 이게 포도막염이 이게 그 강성 척추염일 때 먼저 침범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강성 척추염이 생기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생기는 질환인가요? 어떤 건가요? 둘 다 생길 수 있는데요. 이게 네. 강직성 척추염에서 초기 증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도 네. 그럼 좀 진단이 지연이 되겠죠. 눈의 포도막염은 통증이나 충혈이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들이 안과로 먼저 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야, 근데 그 안과 선생님께서 그 강성 척추염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으시면 그냥 그거 부위만 네, 맞습니다. 치료하고 대부분 그냥 보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강직성 척추염에서 나타나는 앞포도막염은 굉장히 특징적이어서요. 통증도 심하고 충혈도 심하고 네. 한쪽 눈에 나타나고 저희가 눈을 들여다보면 섬유소라고 표현하는 염증물질들이 많이 차 있게 되거든요. 이렇게 전신질환에 동반돼서 나타날 수 있는 이 포도막염의 안과적인 소견, 특징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서 네. 그 소견을 바탕으로 증상이 나타나면 류마티스 내과와
적절히 협진을 통해서 조기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죠? 안과 선생님께서 이제 포도막염이라고 했을 때 한 번쯤은 그 히스토리 테이킹 통해서 이 자가 면역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그죠? 네.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곳곳에 침범하는 우리 강신 척추염 이놈 한번 잡아야 되겠는데 이 잡으려면 결국은 진단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강직성 척추염 진단 어떻게 하나요? 진단 자체는 이제 환자가 느끼는 허리의 뻣뻣함 네네. 그런 증상을 저희가 네. 염증성 요통이라고 하는데 네네. 조조 경직이 한 1시간 이상 지속되고 움직이면은 호전이 되는 네. 그런 양상의 허리 통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엑스레이로 영상 검사를 했을 때 천장 관절이 변형이 와 있으면 저희가 강직성 척추염을 진단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문제는 그 전 단계에서 엑스레이상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진단이 어려워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전신 증상들을 하나씩 다 물어보고 네. 확인을 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막염이 먼저 이제 발견돼서 이게 강직 척추염으로 의심하고 그 류마티스 내과 쪽으로 보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네요, 그죠? 네, 그게 워낙 포도막염이 특징적이고 네. 또 강직성 척추염에서 많이 동반되기 때문에 네. 그런 포도막염의 특징에 대한 이해가 네. 안과 의사로서 적절히 강직성 척추염을 조기 진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중요하고요. 예. 최근에 해외에서는 관련된 연구도 보고된 게 있습니다. 연구 제목 자체가 듀엣이라고 아마 안과 의사와 류마티스 의사의 협력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주엔요? 듀엣이라고 듀엣이라고. 그래서 뭐 급성 아포도막염 환자가 내원했는데 45세 이상의 이하의 젊은 연령이고 네. 또 한 3개월 이상 허리 부위에 통증이 있거나 관절염으로 치료받은 박력이 있으면 네. HLA-B27이라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양성인 경우에 강직성 척추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류마티스 내과에 전원 의뢰를 해서 강직성 척추염 진단에 도움을 받도록 권장하고 예. 있습니다. 이 두 개과가 사이가 또 좋아지고 또 혹시 뭐 또 커플도 생기고 얼마나 좋은데. 네. 자, 그래서 아무튼 그 빨리 전원을 통해서 우리 안과에서 전원이 왔을 때 이렇게 환자를 또 유심히 봐주시고 또 강직성 척추염 초기에 또 진단되면 그죠? 굉장히 환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이 조기 진단이 대부분 생기지가 않죠. 네. 아무래도 많이 늦춰질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 조기 진단이 되는 경우가 평균적으로 진단 딜레이가 네네. 40개월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40개월은 벌써 24, 2년 이상 늦춰지는 거네요. 예.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늦춰지면? 이제 그게 늦춰졌을 때 일부 환자에서 심한 경우는 이미 네. 척추가 굳어서 내원을 할 수도 있고요. 네네. 물론 심하지 않는 분들은 다행히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네. 2년이 지나도 네. 치료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래서 조기 진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위해서 그냥 통증 치료만 뭐 하고 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 병은 이제 자가 염증 질환이다 보니까 네. 만성 염증이 계속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염증을 억제하면 이렇게 부착부의 염증을 없애면 이게 뼈로 가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민간요법이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침 놓거나 뭐 하면서 이제 통증 완화 그래서 그래서 그걸 딜레이 하다 보니까 40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는 그렇죠. 거죠. 그게 이제 증상이 네네. 주로 뻣뻣한 증상이다 보니까 네. 환자분들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좀 덜해서 뻣뻣한가 뭐 네.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혹은 특징적으로 치료제가 소염제인데 소염제 반응이 너무 좋은 병이거든요. 그래서 아플 때만 소염제를 먹으면 싹 가라앉으니까 그냥 뭐 특수한 경우에 있는 일반적인 요통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계속 그게 뻣뻣한 게 계속 이제 지속되다 보면 나중에 온몸 곳곳에 침투를 하는군요. 네. 그래서 이게 뻣뻣한 거랑 꼿꼿한 거랑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꼿꼿한 거는 좋은 거지만 뻣뻣한 건 나쁜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런데 이 질환이 생겼을지도 모르는 이 질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과를 가야 될지 궁금해합니다. 당연히 허리니까 정형외과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신경외과나. 어떻게 내과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대체?
이 병이 단순한 많이 써서 생기는 구조적 이상에 의한 병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전신을 침범하는 면역 질환이거든요. 면역 질환요? 네, 그래서 네네. 치료를 하면서도 다른 기관을 또 침범을 하는지 네. 혹은 내과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내과적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수술적인 질환이라면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이런 데 가서 수술하면 좋은데 이게 계속 만성 질환이지 않습니까? 관리해야 되는 질환. 아, 그래서 내과를 가야 되는군요. 자, 그렇다면 내과에서 어떤 치료를 하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예, 내과에서는 일단은 이제 환자의 염증을 줄이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네. 소염제를 쓰게 되면 네. 흔히 알고 있는 소염 진통제인데요. 네. 소염 진통제를 쓰면 70%는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통증이 싹 사라집니다. 아,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좋죠. 네. 그래서 치료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 네. 그거를 꾸준히만 복용을 하면 좋은데 네네. 그거를 꾸준히 복용할 때 우리가 이제 모니터링 하는 게 혈액 검사를 해서 혈액에서 염증 수치가 보통 전신질환이니까 올라가게 되는데 네. 그 염증 수치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소염제를 쓰고 소염제를 썼는데도 우리가 만족할 만큼 정상화가 안 되면 그 다음 단계 약을 쓰고 네. 이렇게 이제 스텝업으로 차근차근 치료를 해서 염증을 억제하게 됩니다. 아까 내가 진단할 때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사실 이 조기 진단에서 혈액 검사로 조기 진단을 하거나 뭐 키트로 간단하게 조기 검사할 수 있는 건 아직 없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강성 척추염이라는 게 유전적 소인 아까 말씀하셨던 네. HLA-B27이라는 혈액 검사로 알 수 있는 검사가 하나 있는데 네. 이제 그게 혈액형 백혈구의 혈액형이다 보니까 조직 항원이니까 실제 전체 인구의 우리나라 인구의 한 4%가 가지고 있고 네. 그 중에서 발생하는 사람은 7% 이내거든요. 그래서 진단적으로 스크리닝은 못하고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도막염이 있거나 혹은 네. 건선이 있거나 네. 아니면 뭐 증상이 있을 때 그 검사를 했을 때는 양성이 나오면 상당히 진단율이 높습니다. 아,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또 진단이 높은데 네, 이거 다른 질환이 없을 때 그것만 봤을 때는 진단이 쉽지는 않다. 그렇죠. 큰 네. 의미가 없는 검사죠. 송준 선생님께서 만약 포도면 환자 왔는데 그 환자 결국은 이제 진단을 그래 받았어요. 간이 척수염이라고. 네. 그때 이제 치료는 좀 달라지나요? 어떻습니까? 안과에서는 네. 포도막염 자체는 지금 워낙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는데요. 네. 강직성 척추염에서 나타나는 아포도막염은 굉장히 특징적이기 때문에 저만 스테로이드 아니면 산동제, 조절마비제 다 안약이죠. 네. 안약을 기본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아. 그러다가 망막이 붓거나 뭐 다른 합병증 같은 게 의심이 되거나 걱정이 되는 경우에 눈 주위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거나 전신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스테로이드는 눈에는 백내장이나 녹내장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전신적으로 워낙 부작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각별히 사용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류머티스 내과에서 해주시는 이러한 치료들이 네. 눈의 염증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아, 도움이 경우가 됩니까? 많이 있고요. 아, 그럼 안과 안 가도 됩니까? 그래도 안과는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진단이 아까 40개월 평균 그 정도에서 진단이 된다. 굉장히 늦었는데 더 늦어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끝까지 이거는 노화의 일종이야. 그래 참고 견디는 그런 분은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환자분들 중에 조기에 아파서 진단받지 못하게 되면 뻣뻣하다 보니까 네. 한 5년, 10년 지나서 병원에 내원하게 되는데 그때 오시는 대부분의 환자들의 증상은 등이 굽어서 주위 사람들이 볼 때 등이 굽었네, 목이 왜 안 돌아가지? 그러면서 우연히 알게 돼서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통증은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문제는 그렇게 굳게 되면 정면을 못 보니까 길거리에 가다가 잘 넘어지고 그 다음에 계단 내려갈 때 계단을 못 보니까 또 넘어지고 그 음식 먹기도 힘들고요. 네. 고기를 숙일 수가 없어요. 이래가지고 먹어야 돼. 입에 막 흘리고. 그래서 넘어지면 네. 골절이 굉장히 심하게 오거나 마비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합병증이 가장 무서운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허리가 꼿꼿해진다고 하셨는데, 이게 허리가 굽는다는 건 또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예. 그게 굽는 병이라서 네네. 예를 들면은 굽어버린다. 그쵸, 환자분들 중에 이제 그 기역자로 굽는 환자들이 있는데 그분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으셨냐면 이제 구두를 수선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늘 구부리고 일을 하게 되면 그 상태로 좀 굽는 거죠. 굽는 처음에는 내가 일을 하니 약간 뻣뻣한가 보다 했는데 네. 점점점 안 펴지게 되면서 그렇게 굳어버리게 됩니다. 야.
자, 근데 다행히 이제 이게 여러 가지 그 강제 척추에 대한 다양한 면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게 자가 진단 뭐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그거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뭐 6가지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통증의 양상을 가지고 우리가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네. 이제 요통의 양상이 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네. 뻣뻣하다가 네. 이게 움직임을 호전되는 그런 양상의 요통과 네. 또 하나는 통증이 있는데 보통 기계적인 요통은 쉬면 좋아지는데 네. 얘는 쉬어도 계속 뻣뻣하다라는 증상. 네. 그다음 일반적으로 이런 요통이 45세 미만 네. 젊은 나이에 시작이 된 경우가 아. 해당이 되겠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관절외 증상이라고 해서 뭐 포도막염이나 건선이나 이제 가장 흔하게 포도막염이니까 이런 게 동반됐을 때도 의심을 해봐야 되겠고 또 이제 소염제를 복용을 했을 때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1, 2일 내에 네. 싹 없어져 버린다라고 네. 하면은 의심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관절외 증상 중에 아. 뭐 포도막염, 건선, 그 다음에 크론병도 들어갈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원인 불명의 이제 척추 이외의 관절염 네.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원인을 몰랐다라고 하면 한번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아, 근데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도 사실 그 사지 말단부위의 그 관절염인데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그 강제 척추염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예전에는 그게 비슷한 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위치가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은 싸고 있는 활막에 염증이 생기고 네네. 강성 척추염은 인대가 붙어 있는 부착부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네. 이제 위치가 좀 다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손가락이나 무릎이나 이런 작은 관절이 오면 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액 검사도 해야 되고 포도막염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고 이제 HLA B27이 양성인지도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진단이 좀 쉽지 않습니다. 자, 이게 포도막염이 아까 이게 그 강제 척추염하고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고, 그죠? 경기성 척추염 환자의 40%에서 포도막염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치료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포도막염도 잘 치료되지 않으면 영구적인 시력손상이나 실명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포도막염은 전체 실명 원인 중에 10에서 15% 정도를 차지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실명 원인이고요. 다른 황반변성이나 당뇨막막증 같은 다른 안과 질환들하고 다르게 네.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병이 시작돼서 네. 대부분의 환자들이 20에서 50대 사회경제적으로 활동을 활발히 하는 연령대라서요. 네. 만약 포도막염으로 인한 실명이 발생하게 되면 개인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이러한 포도막염 질환에 대한 관심이나 네.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조국인 안과 선생님, 정말 그 포도막염 환자 왔을 때 한 번쯤은 요거 한번 의심해 볼까 하는 생각을 좀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생활 속에서도 이제 결국 이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면서도 생활 속에서 또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식습관이나 아니면 좀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뭐 식습관에서 강성 척추염에 크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는 크게 알려진 바는 없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굳는 병인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처음 조기에 진단 받았을 때부터 좀 자기가 평생 할 수 있는 운동을 좀 습관화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굳는 거니까 이게 좀 운동을 통해서 좀 유연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네. 좀 추천하는 운동이 혹시 있습니까? 그게 환자의 개개인별로 이 병의 그 진행 정도가 다 달라서 실제 환자들 보면 뭐 천장관절만 침범하고 허리는 안 올라갔다 그러면 뭐 격투기 하는 분들도 계시고 진짜요? 네. 오. 근데 이제 척추가 굳었다 네. 그러면 충격받으면 골절이 생기니까 이제 주로 수영 위주로 해서 최대한 자세를 꼿꼿하게 펴고 등을 침범하면 폐활량이 줄어드니까 이제 폐활량을 늘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숨을 쉴 때 목을 돌려야 되니까 수영을 하게 되면 목이 굳는 것도 예방이 되기 때문에 네. 좀 진행이 된 환자에서는 수영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난 급기 운동 이런 건 줄 알았지만 주로 추천하는 건 좀 몸을 막 많이 쓸 수 있고 좀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운동 네. 필요한 거거든요. 등산은 별로. 저 등산은 하지 관절에만 그것도 관절에도 크게 좋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자막에 비추는 것처럼 6개의 자가 진단이 있는데 요거 한번 쭉 보면서 체크해 보시고 이게 6개 중에 4개 이상이면 강제적 측정 증상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한번 근처 류마티스일까 또는 후두막염이 있다면 내과, 안과 등에 가셔서 한번 의심됩니다라고 얘기를 직접 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안타깝게도 강제성 척추염은요, 이게 완치가 안 되고 이게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생활 습관 그리고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관심도 많고 특히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많이 볼 것 같습니다. 그 환자분들이나 또 가족분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먼저. 네, 강기성 척추염이라는 병은 명칭만 보면은 강직이란 말이 붙어가지고 굉장히 무섭게 느껴질 수 있는데 실제 환자들 중에 척추가 강직이 오는 경우는 한 30% 미만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기 진단을 해서 꾸준하게 병원에 다니면서 이게 굳을만큼 심한 병인지 아니면 치료가 필요한지 혹은 다른 합병증들이 생기는지 모니터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니까 진단을 받게 되면은 통증이 없다 하더라도 병원에 꾸준히 잘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포도막염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눈의 충혈이나 뭐 가벼운 통증 또 눈이 뿌옇게 보이는 정도의 증상으로 결막염이나 일시적으로 지나갈 것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안과에 내원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 실제로 심각한 시력 저하를 동반하거나 치료가 어려워진 상태에서 내원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눈에 이상이 보이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과에 내원하셔서 가벼운 결막염인지 또는 안구 내부의 염증인 포도막염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시력을 보존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이런 강직성 척추염에 동반되는 이런 포도막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안과 의사들이 잘 스크리닝해서 또 내과 의사의 협력을 통해서 조기 진단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요즘 근데 치료가 많은 최신 치료도 많이 나오고 해서 좀 그렇게 막 불안해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예, 그럼요. 예, 뭐 일단은 단순한 소염 진통제만 써도 한 70%는 네네. 어느 정도 진행을 억제할 수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나머지 30%는 또 생물학적 제제라고 해서 네네. 뭐 TNF 억제제나 이제 인터루킨 17 억제제나 이런 약제를 쓰게 되면 네네. 또 진행을 억제할 수 있고 한 90%가 또 들으니까 오. 실제로 약을 못 써서 진행이 되는 케이스는 이제 거의 뭐 5% 이내 정도? 예, 아주 치료가 어렵지 않은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제가 90년도에 정형외과 수업을 들을 때만 해도 약이 없어서 그냥 안타까운 질환이었는데 이렇게 치료가 아주 잘 되는 질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아주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어떤 문제는 빨리 조기 진단, 증상을 빨리 체크하고 조기 진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까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혹시 자기도 그런 질환, 그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한번 진단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도움이 되셨나요?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또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한 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